어떻게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그러게 우리 오늘이 일정 첫째 날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니,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아 싸우지 마. 여긴 한국이야. 내 말 믿고 따라와.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휴대폰점. 교복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휴대폰점으로 몰려들어와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한국인 휴대폰사는 진정하라며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휴대폰사가 언짢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자 외국인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길거리 휴대폰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약 3년여의 과학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기념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다르게 사실상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과학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 한 번의 수학여행이나 소풍 없이 오직 의대 공부에만 매달려왔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국으로의 졸업 여행이 너무나 기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제 친구들은 왜 굳이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야 되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랐던 건 한국의 인프라가 절대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가 아닌 오히려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욱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심 수도권을 제외한 외곽 지역들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낙후되어 배드타운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지역을 가나 도시의 치안이나 인프라까지 단 하나도 낙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굳이 차를 타지 않고서라도 걸어서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들이 길거리 곳곳에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백화점뿐만이 아닌 간단한 장을 볼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마저도 길거리에서 상당히 자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편없고 낙후되어 있는 미국의 도시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은 생활 편의시설이나 병원 인프라가 심야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 저희 친구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며 그때부터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수학여행과 달리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졸업여행의 특성상 저와 몇몇 친구들은 그룹을 만들어 한국을 더 깊게 체험해 보기로 했고 그러던 중 한 친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국인 펜팔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며 그 친구가 한국 여행 가이드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쇼핑몰에서 저희는 한국인 펜팔 친구 석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와 똑같이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던 석규 씨는 저희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베이퍼와 각별한 친분을 가진 사이였고 자신이 직접 한국 여행을 가이드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단은 저녁을 먹자며 저희를 데리고 서울 중심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도착해 석규 씨와 다 같이 밥을 먹은 뒤 한강 주변을 산책하던 저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중심 도시와 조금 떨어진 한강 주변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강 근처에는 경찰서나 편의점, 심지어는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간판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한강공원 의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저 평범한 공원 근처에 이런 인프라 시설이 모두 운영될 수 있냐며 당황했지만 석규 씨는 한강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근처, 심지어는 지방의 도시들을 가더라도 이러한 생활편의 시스템들은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다고 했고 이미 공원 의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상용화되어 한국의 공원 그 어디에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주더군요. 짧은 한강 산책을 마친 뒤 석규 씨는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은 자신의 기숙사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새벽까지 놀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살아생전 처음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기숙사라고 했던 석규 씨의 말과는 달리 처음 경험한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호텔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기숙사를 출입하는데 전자도어락으로 출입하는 모습은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석규 씨는 자신이 부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석규 씨가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코인 세탁소, 심지어는 기숙사 내부에 병원과 수영장까지 있어서 그저 그런 평범한 기숙사처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석규 씨는 이러한 기숙사 시스템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석규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지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매일 아침 벌레들이 기숙사 바닥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침 세수라도 하려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는 그저 손가락 하나로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가난하기는커녕 미국의 생활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유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조차도 미국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고등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근접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 비용 때문에 기숙사와 고등학교가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것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기숙사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등교 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몰려서 버스를 탑승하는 학생들 때문에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지 못해 지각했던 적도 많고 택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지각하는 날이면 거의 학교에 9시가 넘어서 도착하기 일쑤였는데요. 반면에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버스 정류장은 이미 버스 정류장에 수십 대의 택시들이 학생들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것은 물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버스를 탑승하기에 너무나 편리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숙사에서 지낼 때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며 30분이 넘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다가 버스가 도착하기 5분 전이라는 알람이 뜨면 그때 정류장으로 향하면 되더군요. 고등학교 기숙사 근처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한국은 도시 어디에서나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디지털 선진국답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놀라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확실하다며 한국을 무시하던 친구들은 석규 씨가 안내해주는 고등학교 기숙사 편의시설에 점점 할 말을 잃었고 이는 늦은 시간 서울의 번화가 길거리에 도착하자 더욱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석규 씨의 기숙사에 잠깐 짐을 풀고 저녁 9시쯤이 되어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던 저는 석규 씨의 뒤를 따라 번화가로 향하면서도 지금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의문을 표했는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저녁 7시가 넘어가면 통행이 금지되는 스트리트 구역이 생길 정도로 치안에서 너무나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은 물론 낮보다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보다 더욱 활기찬 기운마저 느껴지는 듯 했고 실제로 번화가 길거리에는 치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듯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하거나 음악 공연을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당황하고 있는 저와 친구들의 모습에 석규 씨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상을 전혀 누릴 수 없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그런 석규 씨의 반응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한국과 비교를 해보니 완전한 후진국의 나라 그 자체의 모습이었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서 경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한국의 치안 상황은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참을 정신이 팔려 길거리를 구경하던 사이 저는 순간 발을 헛디뎌 가로등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건 아니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착용하고 있던 액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제 졸업여행의 1일차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을 휴대폰 없이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했고 저는 졸업여행이 저의 실수로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에 억울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막해하고 있던 그때 앞서가고 있던 석규 씨가 뛰어오더니 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였는데요. 저는 순간 석규 씨가 무슨 장난을 치려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어진 석규 씨의 말은 귀로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규 씨는 부러진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저에게 혹시 원하는 스타일의 휴대폰이 있냐면서 뜬금없는 휴대폰의 취향을 물어보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잠시 3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냐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를 걱정하던 친구들은 시간은 낼 수 있으나 휴대폰이 부러져서 어딘가로 가기에는 어렵다며 저희 상황을 설명했지만 석규 씨는 자신을 따라와 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근처에 있던 휴대폰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휴대폰점이 길거리에 존재는 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려면 예약을 하는 것과 함께 예약금까지 걸고 무려 1개월 이상의 예약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에 바로 옆에 있던 휴대폰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석규 씨는 휴대폰점에 들어가자마자 저의 깨진 휴대폰 액정을 휴대폰 직원에게 내밀더니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냐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석규 씨에게 어떻게 휴대폰을 30분 만에 개통할 수 있냐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석규 씨와 대화를 주고받던 한국인 휴대폰 직원분은 능숙한 영어로 15분으로도 가능한데 더 빨리 해주겠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새롭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15분도 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한국 휴대폰점의 상황은 미국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는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휴대폰도 1개월 정도의 개통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2주 미만으로는 개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직원분은 잠깐만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고 저의 옆에 있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의 휴대폰점 내부를 연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한국의 휴대폰점의 개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미국의 휴대폰점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쾌적한 휴대폰점 내부에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약 15분 뒤 저희 새로운 휴대폰을 들고 나오신 휴대폰 대리점 직원분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개통 비용까지 포함해서 몇십만 원인데 학생처럼 보이니 깎아서 10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휴대폰 기기 비용이 평균 40만 원을 넘어 개통하면 7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제작 속도가 비교되지 않게 빠르면서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한국인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진짜 10만 원이 맞냐는 질문을 했지만
휴대폰 대리점 직원분은 더 저렴하게는 못해준다며 유머 있는 농담만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사분의 말을 들은 제 주위 친구들은 그 순간 당황해서 침묵하더니 이내 자신들의 휴대폰도 새롭게 맞추면 안 되겠냐며 호들갑들 떨기 시작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은 한국의 휴대폰점에서 전부 새롭게 휴대폰을 맞췄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더 튼튼하고 예쁜 휴대폰을 맞출 수 있겠냐면서 이건 기회라는 말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새로운 휴대폰을 자랑하며 한국의 휴대폰 대리점 시스템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마다 자신의 새로운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고 거울을 보더니 어떻게 이런 미친 나라가 있었냐면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옆에 있던 석규 씨는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인데 미국에서는 신기할 수도 있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휴대폰을 한 개 맞출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무려 4개가 넘는 휴대폰의 제작이 가능했고 이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이나 경제 수준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었죠. 휴대폰이 부서지는 사건을 겪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맞춘 휴대폰으로 더욱 편안한 졸업 여행 일정이 가능했고 한국의 휴대폰점에 들린 김에 여분의 휴대폰을 몇 개 더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기술력과 경제력이었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휴대폰 제작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후 석규 씨와 함께 약 일주일 동안의 한국에서의 졸업 여행 일정을 경험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일정으로 한국을 여행한 다른 친구들도 여행의 마지막 날 모두가 모였을 때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안 되겠냐며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휴대폰점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자 자신들도 지금 가서 휴대폰을 맞추겠다며 난리를 치기도 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앞으로 언제 또 위대한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한국 여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졸업 여행이 아쉽게도 종료된 지금 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고 낡은 나라 미국보다는 현재 제일 살기 좋고 치안도 안전한 기술력의 나라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평범하고도 기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한 식당에서 여러 명의 여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그때 한 여성은 눈에 띄게 화가 나 있는 듯 친구로 보이는 다른 여성을 향해 강하게 말을 던집니다. 너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너 한때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한 감정을 퍼뜨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두 친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대화는 식당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란나이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관광청에서 일하면서 중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일은 보통 외국 여행사와 협력해 중국의 전통시장 투어나 사원 방문 같은 체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해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요즘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예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K-팝 열기가 정말 뜨거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중심에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있죠. 블랙핑크의 로제는 블랙핑크에서 뉴질랜드 출신으로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루머를 중국인들이 퍼뜨렸다면서 저희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걸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말.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 공항에서 중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랐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갔는데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뉴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중 이들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취업 후 불법으로 일하거나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작년 15만 7천여 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 없이 몰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라 원래는 인천행 항공권만 있으면 최대 일주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를 피해보려고 제주도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중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마약을 하고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또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중국인이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 16kg를 반죽기계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네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한국의 치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또 자연스럽게 자국민의 일할 곳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정부가 중국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본 채 만체하며 나 몰라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니 중국인으로서 오히려 한국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한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마저도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거부당했고 이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의 입국 거부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많은 중국인들의 분노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너도 나도 한국의 입국 거부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국 여성은 수많은 서류를 제시해 신뢰성을 보여도 입국 절차에서 거절당해 결국 발기를 돌렸다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으로 입국 심사대의 질문을 잘 알기 때문에 여행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지만 월급과 비교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3년 동안 이번 여행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20여 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는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중국인은 과거 3번이나 한국을 방문한 기록을 보고 왜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마치 내가 범죄자인 양 끊임없이 신문 받았다고 말했죠. 이런 사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자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려는 중국인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단지 한국을 관광하려고 갔던 중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 중국인 방문객이 줄면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도 함께 줄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억울하게 한국에 입국 거부당한 중국인들도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하지 않았던 중국인들도 많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실에는 이미 중국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일부 네티즌들이 엇나간 시선으로 이런 상황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특히 뱅코리아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는 한국인도 중국에 오지 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야 말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한국 비하 발언으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중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은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의 관광을 대놓고 비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 중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가 중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에 속상한 심정을 알겠으나 표현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여행협회는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와 서한을 통해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 여행협회장의 이런 발언은 현지 민심을 이용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이 그동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였는데 최근에 여러 이유로 한국 여행이 줄어들면서 협회에서는 그 자리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가 채우길 바랐겠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가라고 권유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불법 이민자 문제나 강력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판하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들 나라들은 원래도 중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중국인들의 이런 엇나간 반한 캠페인을 제발 말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인들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한국 여행금지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인들이 실제로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긴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 운동이 먹혀 들어갔다며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며 의기양양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중국의 최대 관광 도시가 바로 베이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현지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베이징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상인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는 베이징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꽤 잘 알려져 있어서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유행하고 나서부터 주변 상인들이 식당 앞에 한국인을 거부하겠다는 푯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엄마 식당에도 손님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중국인들이 많이 올 테니까 한국인들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죠. 실제로 그 지역은 중국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리가 온통 중국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일행과 싸워서 식당 집기를 던지기도 하고 음식 양이 적다며 더 달라고 난리를 치거나 화장실이 있음에도 가게 앞에서 아이가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을 거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중국인들도 좀 눈치를 보며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역 상권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결국 엄마 식당이 있는 지역의 상권은 거의 죽어버렸고 엄마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비단 저희 엄마만은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 관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관광청에도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내용 중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밴 코리아 운동을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중국 관광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어디서 만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그립다며 엄마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손님도 없던 터라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엄마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약속 시간에 친구들이 엄마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사정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발 밴코리아 운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웨이보는 엄마 식당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밴코리아 운동을 더 강하게 해야 한국 정부도 뭔가 느낄 게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너도 밴코리아 해시태그를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사실은 자기도 한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한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제 주변에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거부를 당하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웨이보가 말하기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것저것 많이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구의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여행을 가장한 취업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보의 다른 친구가 한국에서는 6개월만 일해도 중국에서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고 말해서 웨이보도 혹해서 가보려고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웨이보에게 한국에 오기만 하면 일자리는 알아봐 줄 테니 일단 들어오기만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벤 코리아 운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웨이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왜 입국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웨이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어. 너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중국인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냥 여행을 하려고 한국에 가려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입국 거부당한 중국인들의 엇나간 유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 게다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이 짧으면 어떻게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 다신 그런 행동하지도 말고. 벤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도 그만하라고 저는 웨이보에게 진심으로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웨이보는 저의 충고에 처음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 다른 친구들이 제 말에 더욱 공감해주면서 웨이보도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면서 반성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각생 친구 탕혁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맞춰 온 적이 없어요. 늦은 이유도 정말 다양해서 이제는 왜 늦었는지 듣는 게 오히려 더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기발한 핑계를 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단수가 돼서 생수로 머리를 감고 왔다거나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다녀오느라 늦었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무튼 조금 정신이 없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들로 종종 다투기도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는 탕혁비가 이렇게 덤벙대는 모습이 그저 귀엽게 느껴져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탕혁비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늦었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다가오자마자 왜 늦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탕혁비의 대답에 우리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거였거든요. 하다 이제는 핑계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다들 웃기다고 말했죠. 하지만 알라야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진짜라면서 자신이 그동안 중국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탕혁비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 적당한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여행사 직원이 지금 한국 입국 거부 사태가 자주 발생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더래요. 직원은 지금 한국보다 더 좋은 프로모션 상품들이 많고 중국에도 좋은 명소가 많으니 한국보다 더 만족할 거라고 후원장담했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중국 여행 상품이 너무 싸고 혜택도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탕혁비는 덥석 중국 여행을 계획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은 사진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고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며 심지어 욕실 청결 상태도 엉망이어서 사용할 때마다 찝찝해서 환장하는 줄 알았다네요. 게다가 유명하다는 관광지는 사람들로 너무 붐벼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마저도 계속 새치기 하는 몰상식한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한자리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생각했던 것보다 입에 맞지 않았고 식당 직원들 손톱에는 까만 때가 잔뜩 끼어서 지저분한데 심지어 불친절하기까지 해서 너무 놀랐다고 했어요. 교통 상황도 엉망이어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도 바가지 요금을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탕혁비는 중국 여행 내내 불편하고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최악의 여행을 하고 나서 탕혁비는 그동안 한국에 가려고 모은 돈을 중국에서 다 써버린 사실에 너무 우울했대요. 그래서 한국이 그리워서 밤늦게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찾아보다가 늦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약속 시간에 늦게 된 거였어요. 탕혁비가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좀 안쓰럽긴 했지만
그게 약속 시간에 늦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 신박하게 느껴졌어요. 탕혁 비다운 이유라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속상해하는 탕혁비를 위로해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 함께 한국 여행을 한번 가는 걸 목표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때는 탕혁비도 지각하지 않고 딱 맞춰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농담하며 웃었죠. 결국 탕혁비 덕분에 우리 모두 한국 여행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됐고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죠.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머무르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런 인식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에 여행을 가서도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한국이 불법 체류를 막았다고 해서 밴 코리아 운동을 하며 한국에 가지 말자고 하는 건 당장 중단해야 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엄격한 입국 심사와 마약 단속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막기 때문인데 우리 중국인들이 그런 한국의 질서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국에서 환영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해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고 한국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면서 생활해야 하죠. 그런 인식이 우리 사이에서 자리 잡을 때 한국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파리 올림픽이 끝난 게 언젠데! 어딜 가도 한국 이야기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왜 이렇게 다들 한국에 미쳐 있는 걸까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에요. 여기 프랑스 여대생은 한국의 인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소피아예요. 저는 지금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었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실습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중에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올림픽에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의료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 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원봉사자 지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제가 지원했던 분야는 의료 지원이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제가 배운 걸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볼 기회였으니까요.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고 나중에 간호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원봉사 지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올림픽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영어와 의학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는 여러 단계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죠. 면접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나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정말 긴장됐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자원봉사 지원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토록 꿈만 꾸던 올림픽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기회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될 일들을 잘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배치된 곳은 바로 그랑팔레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자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경기가 열리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펜싱, 태권도, 레슬링 등의 경기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 종목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경기장에 관중들도 꽤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기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었답니다. 제가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주로 맡게 된 일은 경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는 펜싱, 태권도, 레슬링 같은 격렬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장 내 의료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주시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서 지켜본 파리 올림픽은 분명히 좋은 점도 많지만 동시에 문제점과 논란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파리 올림픽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로 주목받았어요. 먼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폭염을 견디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결국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가져오거나 저공해 이동식 냉방장치를 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은 치안 문제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컸어요. 파리는 이미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었던 만큼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과 관련된 긴장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생강에서 열린 개회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관람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고 전통적인 파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게다가 올림픽을 둘러싼 프랑스 내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올림픽이 파리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적도 있을 만큼 파리 올림픽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막상 제가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서 직접 경험해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 봉사를 하다 보니 파리 올림픽이 의료 부문에서도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파리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현지 의료 시스템이 더욱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빠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연되기 일쑤였죠. 게다가 선수촌에도 충분한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선수촌의 물리치료실은 치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필요한 장비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선수들이 즉각적인 처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에게 다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올림픽 의료진들이 푸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치료실이 열악하고 필요한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선수들이 최대한 부상을 피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친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선수촌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기본적인 휴식조차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더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매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부디 부상 없이 올림픽 경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신을 빛내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었어요.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K-팝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스포츠 정신과 선수들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니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들의 경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실제로 볼 수 있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의 경기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죠. 더군다나 남자 펜싱 단체전을 바로 앞에서 직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행동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경기 중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보였는데 그로 인해 프랑스 관중들까지 한국 선수들에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는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비매너 행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어요.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서로를 존중하며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곳인데 그날의 경기는 그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많았기에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고 마침내 결국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할 태권도 경기도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인 무술이잖아요. 사실 태권도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스포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제게는 누구보다 고마운 스포츠랍니다. 제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태권도 인기가 대단해요. 1994년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를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라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태권도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림픽 이후로는 태권도 학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저는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부모님과의 사이도 정말 안 좋았고 매일같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는 끓어오르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를 태권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운동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라는 생각에서였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정말 싫었습니다. 운동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특히 태권도는 더더욱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억지로 수업에 참석했지만 점차 태권도의 동작과 기술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몸이 움직이니까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태권도의 기본 덕목인 예의를 배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태권도장에서 예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인내심, 자신감, 그리고 예의를 바탕으로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는데요. 태권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점차 사라졌고 제 안에 에너지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이 저를 태권도장에 데려가신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권도는 그 시기에 저를 구해준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태권도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스포츠인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각 나라의 태권도 선수들이 그랑팔레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설레고 기뻤습니다. 특히 남자 58kg급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차지한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모두 지켜봤어요. 박태준 선수의 경기는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8강에서 박태준 선수는 프랑스의 로맥 라베와 맞붙었는데 프랑스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박태준 선수의 집중력과 강인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튀니지의 칼릴 젠두비와 맞붙었는데 여기서 박태준 선수의 코치가 중요한 순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박태준 선수가 머리 공격을 성공시켰는데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코치님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던 정중한 모습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심판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덕목인 바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덕분에 그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박태준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죠. 그때 경기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결승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 가신 마고메도프와 맞붙었어요. 박태준 선수는 첫 라운드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고 마고메도프 선수는 발차기 도중 부상을 입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죠. 결국 마고메도프 선수가 기권하면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어요. 그 순간 박태준 선수가 부상을 당한 마고메도프를 부축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스포츠맨십에 깊이 감동했어요.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종목이지만 사실 한때는 한국이 거의 모든 메달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애매한 판정과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결국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위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어요. 전자호구가 도입되면서 판정이 더 공정해졌고 도쿄올림픽에서는 4D 영상 판독까지 도입되었죠. 그러나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 발을 들고 공격하는 변칙 기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경기 진행 방식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태권도는 발펜싱이라는 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전자호구 시스템이 경기의 속도와 박진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닭싸움 같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더욱 개선된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난 도쿄 대회 때와는 다른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판정이 더 정확해지고 선수들이 더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태권도가 점점 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점수 누적제 대신 3전 2선승제, 즉 라운드 승부로 또 한 번 변화를 줬다고 해요. 이 새로운 방식 덕분에 경기에 박진감이 더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의 오리지널 태권도 방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태권도 경기를 보면 심장이 쫄깃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날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도 그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러던 중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인 친구인 소연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소연이는 프랑스에 유학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끓어오른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랑팔레 경기장에 주로 있다 보니 다른 경기는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소연이가 제가 태권도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한국인들이 잘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알려주더라고요. 소연이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양궁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 양궁에서 올림픽 10연패를 이룰 정도로 세계 최강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모여 한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날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말해줬죠. 소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한국 선수들의 양궁 경기를 찾아봤어요. 특히 김우진 선수가 미국의 선수와 겨룬 결승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를 펼쳤고 저는 그 경기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결승전은 긴장감이 넘쳤고 서로의 실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경기 내내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한국이 양궁에서 세계 최강자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실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였어요. 그렇게 한국 선수의 경기를 몇 번 본 것뿐인데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도 한국에 맞춰졌는지 자꾸 한국과 관련된 경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영상을 보게 되다 보니 어느새 한국의 높이뛰기 경기까지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상혁 선수가 마치 새처럼 날아올라 허들을 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우상혁 선수는 경기를 할 때마다 그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쳐났고 경기를 보는 내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경기를 보다가 결승에 올라갈 때까지 다 보고 말았네요. 우상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화면 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의 뛰어난 실력을 보면서 과연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기대돼요. 만약 그가 메달을 획득한다면 한국 육상은 마라톤 이외의 종목에서 첫 메달을 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다방면에서 모든 걸 잘하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스마트폰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약 1만 7천 개를 협찬했더라고요. 그 결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들이 모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죠. 이로 인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의 홍보 효과가 엄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런 것도 모자라 아예 파리 시내에 한국을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코리아하우스였는데 저도 코리아하우스에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방문해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코리아하우스는 프랑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대기업인 CJ의 홍보 마케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운 다양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CJ는 코리아하우스의 비비고존이라는 팝업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한국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그 덕에 방문객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을 잘 알린 것 같아요.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 한국의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준비성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거고 저처럼 한국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량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은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살면서 어떤 나라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